자, 이제 첫 강 무역에 대한 기본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2페이지입니다. 네, 2페이지고요. 2페이지고 그 다음에 일단 나온 게 무역의 기본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무역의 기본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세요. 네, 시험 범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역이 뭔지 일단 그 순서상 첫 걸음마를 때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을 말하는 게 무역인데 물건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는 수출, 물건을 바깥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거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따라서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져갑니다.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의 무역의 개념 정말 한 번쯤은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그냥 시험적인 부분으로는 X라고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상단에 1번 무역의 개념은 X입니다. 그 X고요. 그 다음 밑에 반괄호 1번에 일반적인 무역의 개념이라고 해서 협의의 무역부터 해서 5번에 세계 무역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역은 단순히 어떤 형태까지 보는 거를 협의, 좁게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넓게 보는 관점인 광의의 무역이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닌데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실게요. 동그라미 2번만 광의의 무역이라고 해서 별표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의 무역. 네. 그래서 내용만 좀 광의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 예. 넓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무역이란 물품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 간의 상거래.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럼 용역을 제공을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음영, 초록색 음영 들어간 거 보시면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개념이라고 있죠.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은 우리 무역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나올까 말까예요. 우리 무역영어의 어떤 특이점은 법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볍게 패스하겠습니다. 정말 읽어만 보세요. 읽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이제 밑에 반괄호 2번의 무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3페이지 보실게요. 3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은 제목만 체크할게요. 경제정책과 국가 간의 제도 차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 정책이 틀리고 특히 문화와 상관습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할랄, 인도의 소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 할랄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 이런 것처럼 어떤 문화적 차이가 무역의 장벽으로 존재한다는 거 느낌만 가져가세요. 느낌만 존재하세요. 느낌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과 4번. 국가 간의 제도의 차이, 4번의 관습 및 언어의 차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반괄호 3번입니다. 무역 관련 국제 상관습 및 법규인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약 관련해 동그라미 1번의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그래서 UNCISG 또는 CISG라고 하는데 여러분 CISG 밑줄입니다. CISG 밑줄이고요. CISG 밑줄이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협약이기도 하고요. 옆에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있죠. 이것도 밑줄이고 별표입니다. 비엔나 협약.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CISG 그리고 요 비엔나 협약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가 매번 됩니다. 네. 요거 출제된다는 거, 비엔나 협약, CISG 무조건 출제된다. 빈출이다.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SGA 1979 끝에 줄에 영국의 물품 매매법, 굉장히 오래된 물품 매매에 관해 규정한 법인데 X입니다. 요거 X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물품 매매법은 상대적으로 비엔나 협약보다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X입니다. 100점 만점 시험 아닙니다. 3번의 UCC 이것도 X입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X입니다. 4번입니다. 인코텀즈 2010-2000 정형거래규칙 별표 5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인코텀즈, 네, 인코텀즈라고 해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요. 정형거래 조건. 네, 정형이란 말은 정해진 형태의 거래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매번 똑같은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매번 그 조건들이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 모든 조건들을 일일이 다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딱 공식처럼 정형화시켜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정형거래 조건의 정식 명칭은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최근에 알려진 거는 2000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010이 있었고요.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2020이 진행 중이고 우리는 2020을 배울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무역 실무에서 한글 문제로도 나오고 영어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와르소 옥스포드 룰스 포 CIF 컨트랙트 1932라고 해서 CIF 계약에 관한 무역 조건 통일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X입니다. 요거 X입니다. 와르소, 바르샤바라고 하는데 요거 X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언급도 안 드릴게요. 5번 X였고요. 6번도 X, 7번도 X, 8번, 9번 전부 다 X입니다.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계약 관련한 규범들이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험 출제 범위다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은 정리하겠습니다. CISG 요거 별표 했었고요. 인코텀즈 정말 메인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볼게요. 결제 관련. 결제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대금 따위를 지불하는 거를 말해요. 지불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을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관련된 규칙 따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번의 신용장,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신용장이라는 결제 수단입니다. 신용장 별표 5개입니다. 신용장 매우 중요하고요. 별이 5개. 신용장. 요거 정말 요거 중요합니다. 신용장. 네, 실무적으로 쓰는 비율은 뭐 극히 높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적으로는 시험 문제적으로는요. 무역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신용장 옆에 UCP 600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용장은 결제 방식이에요. 따라서 수입상이 물건을 받고 수출상한테 대금을 결제해 줄 때 현금이냐 카드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용장이란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해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신용장은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불특정 국가들이 실제로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아니니까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아니 저 나라에서는 신용장을 이런 식으로 쓰고 다른 나라에서는 신용장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준이 없고 흔히 말해서 혼란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 통일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신용장을 쓸 때는 이거에 대한 통일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UCP 600이라고 합니다.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인 문서에 도움이, 그러니까 전자적인 형태로 결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신용장과 관련해서도 전자 규정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장 관련 서류에 전자적 제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제시, 서류 따위를 제시하는데 전자적 제시한다, 그에 따른 통일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에 전자, 일렉트로닉, 인터넷 이런 것처럼 E가 붙어가지고, 익스플로러 같이 E가 붙어가지고 EUCP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표를 그냥 한 개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UCP 600의 새로운 버전은 아니고 기존 있는 UCP 600을 조금 보충해주는 역할로 뒤늦게 생긴 겁니다. 별표는 한 개만. 그리고 3번입니다. 환어음이라고 있어요. 환어음. 환어음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대금을, 나 받을 돈 있으니까 나한테 대금 주세요라고, 나한테 얼마 주세요라고 쓰는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데,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고 무역거래에서 쓰이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쓰이는 서류인 환어음은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성을 많이 띱니다. 따라서 이것도 가져가야 돼서 별표 3개입니다. 환어음. 네. 환어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어음이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BP라고 해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라고 하지만 영어 플레임 따위로 우리가 문제 내진 않으니까 굳이 플레임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해서 은행끼리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결제와 관련해서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흔히 말해서 결제를 오고 가는데 은행이 중간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어떤 은행은 업무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은행끼리의 업무가 제각기 다르다면은 또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행도 절대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ISBP라고 하는 별표도 한 개만요. 실제로 우리 국제무역사보다는 무역영어 시험보다는 국제무역사에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별표는 하나 가져가는 갈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중요하니까요.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BPO라고 해서 은행 지급 보증이라고 있는데 X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음영 들어간 거는 절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추가로 좀 적어 주시겠습니다. 별표 당연히 하나고요. 추심결제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결제 방식인데, 추심결제. 예. 추심결제인데 여러분, URC 522이라고만 적어주세요. URC 522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추심결제. 아,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결제 부분에 추심결제가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URC 522 이게 바로 뭐냐면은 추심통일규칙이 되겠습니다. 추심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 끝!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 3페이지 정리했고요. 체크했고요. 다음 장 이제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운송 관련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운송 관련 규칙이에요. 운송 관련 규칙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온다면 한두 문제지만 조금 지금 봤던 결제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지만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해상운송 및 선화증권 관련 헤이그 룰, 헤이그 비스비 룰,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 로테르담 규칙이라고 있는데 해상 관련해서 별표 하나입니다. 한 개만 가져갈게요. 제목만 있다는 것만, 따로 적진 않을게요. 있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X입니다. 2번, 3번, 4번은 X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X라고 하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할 때 그때 따로 그냥 뺏어 보는 게 나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제가 그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는 하는 그 기출 문제에서도 따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교재에 가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5번에 복합운송 관련은 별표 하나 부탁드릴게요. 복합운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합운송. 네, 별표 하나. 네. 복합운송은 실질적으로 운송 형태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복합운송. 그러니까 결론, 복합운송의 키워드가 뭐예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둘 이상, 예.
운송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주로 뭐가 어떤 계약 형태나 계약 그리고 운임 그리고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서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느낌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운송도 한번 가져가 봐 주시고요. 보험 관련해서는 별표 어디를 해주시냐면은 1번, 2번, 3번 그냥 묶어서 별표 한 개만요. 예.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물건의 위험과 손상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종류가 MIA, ICC, York Antwerp Rules라고 해서 YAR 공동해소원이라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만 가져갈게요. 하지만 별표는 하나라는 거.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중재 관련은 별표 3개 부탁드릴게요. 별표 3개 중재. 별표 3개 중재입니다. 중재 별표 3개입니다. 네, 중재 별표 3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재라는 것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실게요. 예, 무역 분쟁 해결이에요. 무역 분쟁 해결. 해결을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중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1번에 뉴욕 협약만 별표 3개고요. 밑에 이제 ICLOCA 규칙이라고 해서 신용장 관련 중재 규칙인데 요거는 X입니다. 우리 시험적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재 관련 요거는 뉴욕 협약만 있고요. 제목까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자, 이제 마지막 방과로 4번에 무역 관련 국내 법규라고 있죠. 무역 관련 국내 법규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한두 문제가 나온다면 나오는데 실제로 출제 횟수와 빈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한번 끊을게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한번 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말 그대로 무역 관련 법인데 이렇게만 좀 묶어서 적어주세요. 끊은 걸 묶어서 무역 3법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무역 3법.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3가지 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역할 때 물품 관련법 그 다음에 여러분 물품을 받은 수입상은 뭐를 보내야죠? 대금을 보내야죠. 그러니 대금과 관련법, 대금, 어떤 송금과 해서 관련법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물품이 들어오고 하는 거를 통관이라고 해요. 통관이라고 하고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데 통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서류라는 게 있겠죠. 서류. 이거와 관련법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법. 따라서 이런 3가지를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물품과 관련되는 거, 수출해도 되는 거, 수출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한 물품들, 흔히 말해서 전략물자 이런 것들 관련된 게 대외무역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외무역법. 네.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 무슨 해외 원정 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해가지고 이제 원정 갈 때 우리 총알 들고 간다고 하잖아요. 돈 들고 가는데 아시겠지만 일정 금액의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규정하는 게 외환거래법, 정식 명칭 외국환거래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서류 관련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관세법. 예. 이렇게 세 가지 법이 무역을 할 때 어떻게든 저떻게든 저촉이 되고 개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려면 이 세 가지 법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체크해드린 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요거 이제 무역의 기본 개념 중에 무역에 대한 어떤 정의, 무역에 대한 개념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